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테네시 윌리엄스 극작가입니다. 이 사진 보다시피 상당히 낙천적으로 생겼는데 우리가 전에 유진 오닐은 먼저 했고 유진 오닐을 했고 오늘 테네시 윌리엄스 합니다. 3대 현대 미국 3대 극작가라면 아서 밀러가 들어가는데 LG맨의 죽음으로 유명한 아서 밀러가 들어가는데 아서 밀러는 이번 학기에 그냥 못하고 넘어갑니다. 극작가는 이걸로서 끝나는 것 같아요. 이 테네시 윌리엄스는 별로 좋지 않는 집안 환경에서 자라서 집요한 노력을 합니다. 엄청난 노력. 3대 극작가 중에 가장 노력을 많이 한 노력형 극작가. 어찌그나 성공을 했죠. 미국 남부지역 가족 문제를 특히 거론을 했는데 가족 간의 불안감과 성적 욕망, 우리가 지난번에 본 유진 오닐보다 더 짙게 사회 문제를 제기한 작가, 테네시 윌리엄스입니다. 그럼 미국의 3대 극작가 중에서 가장 사회 문제를 깊이 탐구한 작가는 아서 밀러. 아서 밀러는 오로지 사회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사회와 역사 문제, 이런 것만 다룬 작가가 아서 밀러라는 극작가라면은 테네시 윌리엄스는 마르크스와 프로이트, 인간의 본능, 성욕, 심리, 그걸 결합시켜 버려서 사회 문제를 약간 이래 오히려 강하다면은 그 인간의 본능욕, 프로이디안에 가까운 그게 테네시 윌리엄스고, 조금 더 중간으로 간 것이 유진 오닐이고, 세 작가를 비교한다면 그렇게 이제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이 남부 지역입니다. 이 테네시 윌리엄스는 자기가 동성애다, 이걸 미국 작가로 처음 공개적으로 밝힌 작가입니다. 미국이라고 뭐 그렇게 개방적이고 화통화통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최근에 와서 그래 된 거죠. 이 성공 비결은 지배한 집중적인 노력이고, 10대부터 책을 엄청 읽어요. 안톤 체홉, 셰익스피어, 로렌스, 스틴버그는 스웨덴 작가입니다. 노벨상까지 받았던 스웨덴 최고 문호. 여러분 나중에 스웨덴 스톡홀름 가면은 스트린베르그 문학관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던 아파트인데 국민들에게 아주 영웅적인 대접을 받은 작가가 바로 스트린베르그입니다. 좀 비극적인 작가죠. 윌리엄 포그너는 우리가 자세히 했죠. 토마스 울프, 미국 작가입니다. 이번 학기에 내가 토마스 울프를 뺐는데, 버지니아 울프하고 혼돈하면 안 돼. 버지니아 울프는 영국의 여성 작가고, 토마스 울프는 미국의 남성 작가입니다. 남부 정서를 많이 그려가지고, 특히 토마스 울프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재미동포 1세대 작가 강용헐을 아주 좋아했던 작가가 토마스 울프입니다. 토마스 울프하고 강용헐하고 친했어요. 그만큼 미국에서는 토착적인 작가로 유명한 작가죠. 이런 작가들을 열심히 읽으면서 나중에는 이제 극작가가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상들은 영국의 웰시 지방 개신교도입니다. 외할아버지는 성공회 목사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조상들이 웰시 지방 개신교였다가 쭉 내려오다가 외할아버지 때, 어머니 아버지죠. 외할아버지 때 와서는 그 미국에서 성공회 목사를 했습니다. 미국에도 성공회가 좀 있거든요. 영국에서 걷는 사람들이. 외할머니는 음악 교사였고, 어머니 집안 쪽은 그래도 아버지 집안보다는 좀 나아요. 교양이 있는 집안이에요. 이 아버지는 술주정이 심합니다. 완전 술주정꾼이에요. 그리고 신발 행상, 구두제예요. 구두장사예요. 어머니는 전형적인 남부 미녀. 이게 남부 미녀는 지난번에 바람과 사라질 때 자세히 했죠. 사슴벨러라고 옷 입는 것도 이렇게 치마폭이 이렇게 쫙 벌어진 거, 여러분 바람과 사라지다 나오는 영화 스칼렛 오하라가 입었던 기억나죠? 그 치마폭 속에 남자가 한 5-6명 들어가도 몰라요. 하도 넓게 펼쳐가지고 공작새처럼 날개처럼 그런 옷을 입는. 이래서 이 조상들이 이 어머니는 그야말로 사슴벨러의 그 남부 미녀의 전형적인 그 숙녀로,
음악 교사였고 신경질적 약간 히스테리가 심한 속물적인 여인. 그래서 속물적 남부 미녀라는 그 자체가 속물적이에요. 스카렛 오하라는 여자가 얼마나 속물적인 여자입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가 거친 성격이고 테네시 윌리엄스는 굉장히 얌전한 아이였어요. 아주 싫어해요. 아버지는 막 거칠게 구두장사 하니까 막 좀 이래 술주정하고 이랬는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교양도 안 맞고 뭐 수준이 안 맞아요. 근데 아주 고압적인 자세요, 아버지는. 집안에서. 정말로 가부장제, 전형적인 여자고. 모성애를 어머니가 아들에게 잘 안 줘요. 이래서 테네시 윌리엄스 드라마에 보면은 여성을 어머니 상으로 생각해서 굉장히 그걸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 무의식 중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살벌한 가정 환경이 작품에 일생 동안 테네시 윌리엄스의 중요한 작품은 다 자기 집안을 모델로 한, 집안을 모델해도 충분히 걸작에 나올 만큼 이상한 집안이에요. 1911년에 미시피주 콜럼버스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누나는 로즈, 남동생은 월터, 아들로는 마지죠. 특히 누나와 절친합니다. 아이들 돌보는 흑인녀와 가까이 지내서 작품의 흑인에 대한 공감도 굉장히 높아요. 별 남부 지역에서 컸는데도 불구하고 노예다 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같은 인간으로 대하는 게 그 자기를 길러준 그 유머 때문에 자기 집 하녀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게 이제 그 지역이고 이게 생가입니다. 이게 생가. 지금 이제 이게 아마 박물관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내가 못 가봤는데 5살 때 모습 아주 귀엽죠. 여자애 같죠. 그 태어나서 얼마 뒤에 외할아버지가 그 정근을 가요. 목사잖아요, 성공회 외할아버지가. 근데 정근 간 데가 크락스데일이라는 데입니다. 크락스데일 여기입니다. 이게 미시비주, 근데 카오호마 카운티입니다. 여기인데 이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 지냅니다. 집안에 뭐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뭐 신경질적이고 그러니까 이어가서 지내요. 근데 이럴 때 치명적인 열병, 디프테리아를 알아가지고 다리가 약간 부자연스러워져요. 심하지는 않는데. 아버지가 승진합니다. 미주리의 센트루이스, 여기에 센트루이스에 있는 인터내셔널 슈 컴퍼니라는데 그 구두 장사 하다가 세일 실력을 인정받아서 이 회사로 발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처럼 이제 센트루이스 도시로 나갔단 말이죠. 근무하러. 갔는데 아버지 따라서 이제 살판 납득하고는 그렇죠.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돈 벌어는 게 없으니까 20세 이사를 많이 다닙니다. 센트루이스 시청, 센트루이스 뮤지엄. 자, 여기서 솔단 고등학교 혹은 솔단 인터내셔널 스터디스 하이스쿨 여기 다니다가 공립 마그넷 특수학교입니다. 공립인데 특수학교예요. 여기로 전학을 가서 다닙니다. 이때 유리동물에 등장하는 그 모델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다니다가 유니버시티 시티 하이스쿨 공립학교로 또 옮깁니다. 전학을 3번이나 하죠. 고등학교 때. 이 습작시대입니다. 습작시대인데 고교 시절에 현상공부에서 3등 입선해가지고 상금을 받습니다. 이대무의 환상 공포소설에 그 실린 잡지 이름이 여기입니다. 위어드라는 게 이상한 얘기 그런 거잖아요. 기괴한 얘기. 여기에 다니는데 그 단편 제목은 Vengeance of 니토크리스 복수 뭐 그런 거죠. 이 잡지의 28년 8월에 실려가지고 유럽 여행을 갑니다. 그러고 이제 미주리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콜롬비아에 있는 미주리 대학에 들어가서 전화짐을 공부합니다. 언론학을. 그러다가 학업에는 게을렀지만은 시, 수필, 드라마 굉장히 열심히 써가지고 대학문예 공모 출품 작품이 Beauty is the World, 그 다음에 헛밀게 The Three in the Morning, 3시, 아침 3시에 뜨거운 밀크 한 잔이죠. 이 미주리 대학입니다. 재학 중에 그 미국 대학생들이 그 각종 동인이 많다 그랬죠.
그 서클 활동이. 서클 활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카파 델타라는 그게 이제 미국 우등생들, 대학생들 우등생들이 다 들어가는 모임이고, 이건 이제 그 이외에 우등생들이 들어가는 모임은 아닌데, 이제 취미 같은 거 하는 걸로, 이게 되게, 이게요, 그리스 알파벳을 씁니다. 그리스 알파벳으로 알파, 타우, 오메가. 그리스어로 요래 쓰거든요, 오메가 요걸. 이 회원이었으나 별 흥미 못 느끼고 글만 쓰고 군사훈련에도 적응 못하고, 이거 너무 얌전해가지고. 아버지가 학업을 중단시켜요. 별로 뭐 그 애가 공부 잘하고 뛰어난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공부 그만하고 내 회사 넣어라. 그 여가 같이 아버지 밑에서 그 인터내셔널 슈 그거 들어가서 이제 직원이 됩니다. 이 회사에 다닐 때 이때 만났던 사람이 나중에 드라마에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욕망이라는 이름을 지은 차. 여러분 이건 아마 영화로 다 봤을 거야. 하도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 영화여서. 여기 등장하는 코알스키가 바로 이때 만났던 친구, 왈백했던 친구, 남자친구였다. 아버지 몰래 습작을 열 올리다가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부모에게, 조부모에게, 조부노가 조부모입니다. 돌아가서 휴양하다가 카이로, 상하이, bombe이 이런 건 뭐 나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따분한 생활을 이제 휴양을 하다가 할머니가 보니까 애가 목엔 참 안타깝게 안 됐잖아요, 손자가. 이러니까 돈을 떼줍니다. 그래서 워싱턴 대학 가는데 워싱턴에 있는 대학이 아니고 센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대학. 그래 좋은 대학이 아니죠. 여기서 적응 못해요. 그런데 희곡은 열심히 씁니다. 이럴 때 누나가 정신병 악화로 학업을 중단합니다. 이 누나가 또 드라마에 다 등장해요. 워싱턴 대학 센트루이스에 있는 겁니다. 학교 이름만 워싱턴이에요. 그래서 불만스러워요. 이래서 아이오와 대학에 편입해 들어갑니다. 아이오와 대학은 지금도 세계 모든 작가들을 초청해서 운영하는 창작 교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다녀온 사람 많아요. 그 정도로 아주 창작 훈련, 실제로 대학 과정이라기보다는 창작 특수 훈련 같은 이걸로 유명한 대학이거든요. 아이오와 대학이. 여기에 편입해 들어가서 극작 수업을 왔습니다. 받으면서 극작만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이제 극작 드라마 쓰기로 작정한 거니까. 그러다가 뉴욕 뉴스쿨에서 극작 과정, 그 대학도 아니죠, 이거는. 드라마틱 워크숍에서 수학합니다. 이게 1940년입니다. 천작을 씁니다. 천작 제목이 천사들의 싸움, 실패, 공인 현재 실패예요. 불경기라서 자기도 돈도 없고 이제 벌써 성년이 돼가지고 부모에게 기댈 수도 없으니까 영화관 안 내온다 하다가 정부 예술인 지원 혜택도 받다가 온갖 고생을 하면서 계속 드라마를 씁니다. 그럼 미국은요, 이때부터 그 예술인 수업을 위한 젊은이들께 주는 각종 장학금이나 후원금이나 그 지원 시설 와서 먹고 자고 이어서 글 쓰라고 해주는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게 많아졌는데 이때 미국보다 못해요. 미국은 이게 우리가 몰라 그렇지 그런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 룸메이트가 테네시라는 필명으로 시카고, 센트루이스, 뉴올리언스, 캘리포니아, 멕시코 떠돌면서 단막국 팔려 다닙니다. 허리소에 가서 시나리오도 팔아요. 정씨를 무대 올렸다. 혹평 받아가지고 극단에 극작기에 발 못 붙이니까 그냥 테네시라는 그 자기 대학 시절 친구가 붙여준 필명 가지고 테네시라는 이름으로 지방 극단들, 하류 극단들 다니면서 단막극을 팔고 허리웃 가서도 시나리오 팔아요. 이름도 없죠. 이름 내주지도 않아요. 채택하더라도 돈만 조금 받고 마는 거죠. 그래서 살다가 드디어 이제 출세합니다. 출세작이 유리동물은 MGM사가 헐리우드에서 MGM사에 갔다가 이게 퇴짜 맞아요. 그랬는데 발표도 안 하고
시카고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 연출가가 보고는. 대성공을 거둬버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 지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연극으로는 아주 좋은데 영화로는 적격이 아니에요. 그냥 방 하나 속에서 일어난 일이거든 계속. 그러면 무대 장치 없이 그냥 그대로 하니까 연극으로는 아주 최고 형식이에요. 그 영화 감독들이 볼 때는 못하겠어. 연극 감독들이 볼 때는 안성맞춤이야. 돈도 적게 들고. 이래서 해가지고 성공하니까 바로 뉴욕 브로드웨이를 진출해서 536개 장기 최고 인기 공연. 그 당시 연극계를 뒤집어버립니다. 유리동물원이. 상도 뭐 수없이 받고. 드디어 이제 출세길이 열린 겁니다. 이제 뭐 편안해져. 이게 그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 드라마, 난 이걸 그 각본으로 봤는데, 각본으로 유리동물원 가는 게 하도 제목이 좋아서 봤는데, 내가 대학 때 봤을 땐 참 탐복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 멋진 드라마도 쓸 수 있구나 하는 걸 했는데, 센트루이스 자기가 아버지 근무하던 도시잖아요. 뒷골목 흐름한 아파트, 경제공황 시대 때를 배경으로 한 거예요. 미국 경제공황이라면 29년도부터 30년대 거의 전반적으로 다 공황 시대였으니까. 그 뉴딜 정책 나오기 전까지 뉴딜 정책으로 극복해도 그 후유증이 몇 년 갔죠. 이 줄거리가 되게 이런 겁니다. 아만다, 남매의 어머니예요. 남매의 어머니. 윙필드는 아만다 남편이에요. 그냥 원래 윌리엄스 아버지는 구두장사였는데 전화해서 직원으로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리고는 멀리 떨어진 애인 찾아 16년 전 가출한 소식이 없어. 무대에 등장도 않는 채 언급만 해요. 남편 하나 놓고 아내에게 남편을 맡기고는 자기는 옛날에 애인 간다 소리도 안 할 거냐. 가출해버리고 소식도 없어요. 이야기로만 아버지는 이랬다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죠. 이 배우 안 나와도 돼. 예. 그 드라마에만 나오는 거예요. 이름으로만 대화에만 나오는 거예요. 톰이 아들입니다. 이 집 아들이에요. 남매 중에서 아들이에요. 로라가 딸이고 톰은 누나고 자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부양 책임을 지고 구두창고에서 일하지만은 시인의 꿈이야. 구두창고 누굽니까? 테스 윌리엄스 직접 자기 아버지 회사 들어가서 한동안 근무했잖아요. 그 자기 경험 그대로 바로 이름만 톰으로 바꿔가지고 나온 거죠. 로라는 바로 자기 누나예요. 다쳤거든. 다쳤는데 정신도 좀 이상해요. 한쪽 다리 약간 저는데 밀폐증까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직 로라에게 위로가 되는 건 뭐냐. 유리로 만든 동물들. 유리로 뭐 사자, 개, 뭐 고양이 만들어서 그런 걸 사다가 있는 대로 사다가 크고 작은 유리로 된 걸 쫙 자기 방에 이렇게 진열해놔. 이래 보면은. 그 무대 연극에 보면은. 그걸 막 이래 보고 뭐 어떻게 자리 바꾸고 하는 거 오직 그걸로만 위로를 삼고 살아가는 게 이 로라라는 그 밀폐증. 다리 약간 저런 데다가 딱 똑같은 거예요. 실제 자기 누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누나가 아까 다리 다쳤다 그랬잖아요. 예. 그다음 짐은 톰 로라와 함께 같은 솔단이 자기 다녔던 고등학교잖아요. 잠깐 다녔던 고등학교죠. 그게 친구들이죠. 톰이 그 남동생이 누나를 위해 가지고 누나 그래서 사니까 너무나 불쌍해. 안 됐어. 이러니까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친구 짐을 데려와 가지고는 자기 누나하고 이제 잘 해보려고 붙여주려고 하는데 그냥 자기 애인 있다고 가버립니다. 그 누나 있는 데서 그냥 나 애인 보러 가야 되겠다. 그 여자 충격받아 도로 누나를 위로해 주려고 불렸던 남자친구가 가면서 상처를 줘가지고 서로 안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막을 내려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톰은 내가 이 집을 떠나야지. 이 집에는 도저히
출세 못하겠다 하고 집 나갈 것을 결심하는 거를 이제 막이 내리는 거고 이게 이제 바로 유리동물원입니다. 아, 이게 참 그 청소년 때 보면은 아주 굉장히 감동을 줘요.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기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라든가 가족에게 없지도 않는데 뭐 이런 거 그게 다 잘 나타나 있는 거죠.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출세한 뒤에 더 출세하는 대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욕망이라는 이름을 진짜 이건 아마 이 영화는 안 본 사람이 여러분 없을 거예요. 이 제목도 아마 다 외웠죠. 너무 좋아가지고 욕망이라는 이름을 진짜 참 제목 잘 붙였죠. 여러분도 스킬 제목 이래 붙여야 돼요. 그러면 그냥 제목을 한번 보는 거예요. 제목이 누구든지 안 읽을 수 없도록 만들어요. 이게 이제 브로드웨이에서 855회 장기 공연. 뭐 대단한 인기죠. 인기 끌만해요. 이거거든. 이건 이제 영화입니다. 이거 이제 첫 공연, 첫 무대에 올렸던 이게 바리모 극장이고, 자, 이 얘기 줄거리 간략하게 하고 나중에 이제 영화로 된 거 얘기하겠습니다. 주인공은 브랑시 듀비아라는 그야말로 이 윌리엄스의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사선 벨러, 남부 귀부인, 사선 벨러, 남부 귀부인이라고 그랬죠. 꼭 그걸 모델로 한 겁니다. 꼭 이러진 않았지만은 그 자기 어머니 같은 여자가 그 허영기, 그래서 남편도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뭐 자기 애들도 좀 짜증스럽게 대하고 뭐 애들 이렇게 깊은 애정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어머니 같은 남부 사선 벨러입니다. 그 전형적인 여자야. 아주 좋은 집안에서 잘 커서 시집을 갔단 말이죠. 미주리 로렐에서 그 시집장을 살다가 남편이 죽어버려요. 죽으니까 미국에서는 그냥 직장이 없으면 그때부터 가난뱅이 되는 거거든. 가장 없으면. 이래서 영어교사로 지냅니다. 영어교사가 돼서 나름대로 체면을 살리고 자기 생활을 해 나가다가 제자와 불리는 관계를 가져요. 그게 소문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교사직 쫓겨났거든. 쫓겨나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아주 고상한 척 하면서, 그야말로 귀족 집안 출신으로 교양도 있고 뭐 이런 사선 벨 흉내를 내면서 다 대화도 아주 고상하면서 실제로는 창년 노릇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소문이 다 나거든요. 소문이 다 나니까 그 지역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자기 여동생을 찾아갑니다. 여동생은 어디서 사느냐? 뉴오리언스 살아요. 뉴오리언스의 프렌치 쿼터, 프렌치 거리에 여동생 스텔라와 여동생의 남편, 계부잖아요. 스탠리가 살고 있는, 이게 이름이 괄스키잖아요. 괄스키잖아요. 이게 누굽니까? 아까 이 작가가 구소공장에 있을 때 만났던 동료 노동자죠. wal표 동료 노동자. 이걸 이제 자기 계부로 딱 둔 거예요. 이 여동생도 이제 집안이 망한 뒤에 시집 갔으니까 시집을 잘 못 간 거죠. 아주 가난한 집에 간 거예요. 노동자한테 간 거예요. 그 아파트로 찾아가요. 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요. 자기 정체가 탈로 나가지고. 사선 벨로도 아니야. 그렇기는 그냥 창년으로 하면 봐주는데 귀족 여인척 하면서 교양 있게 놀면 척 하면서 그런 짓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왕따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동생 집으로 찾아갔단 말이죠.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또 자기가 갈 데 없다 소리, 갈 데 없다 좀 날 먹이 살려달라. 이러면 차라리 동지가 돼서 잘 사는데 또 그 가서도 전혀 소문이 안 나거든요. 지금 저 인터넷 이런 것도 아니고 몰라요. 언니가 잘 사는 줄 알아요. 고등학교 선생하면서. 그 가서 또 그대로 사슴별리 역할을 했단 말이죠. 교양이 있고 뭐 이래 하니까 이 집안은 노동자 집안이고 거리 자체도 노동자 집안이에요. 노동자 거리야. 그러니까 처음엔 잘 대해주다가 이 집은 아무리 대접을 잘할게도 대접 잘할 돈도 없어요. 그 왔다 갔다 놀고 뭐 서로 술 먹고 하는 게 노동자들. 싸구려 술 마시면서 뭐 구실구실하고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점점 며칠 있다 보니까
정체가 탈로 나요. 왜? 하루층 사람들이 그 위선자들은 눈에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부가 밑을 소개해줘가지고 뭐좀 괜찮은 제일 괜찮은 청년 했더니만은 이 청년이 그걸 알고는 그만두고 가버려요. 여자 버려요. 거기 청년한테도 버림받은 거예요. 너가 뭐 잘난 척 하는 거 뭐 난 네 같은 여자 싫다가 버림받아요. 그랬는데 이제 자기 여동생이 출산하려고 입원 중에 계부한테 능욕당해버려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위선으로 살던 여자가 최고 능욕을 당한 거죠. 계부한테. 딴 남자한테 당했으면 덜 할 텐데 계부한테까지 당하니까. 그것도 경멸을 하는 계부가, 자기를 경멸하는 계부한테 막 그냥 강제로 능욕을 해버리니까 정신병자로 타락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뜨거운 양착지붕의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실존했던 디자이어 라인, 이게 욕망의 노선, 이게 실제로 뉴올리언스에 있었대요. 1920년에서 48년 동안 실존했던 전차 욕망의 거리를 지나가면은 욕망의 거리를 전차가 쫙 가다가 묘지역 세미트리 그래서 또 갈아타고 6브룩 가면은 엘리지안이라는 게 이상양 신화에 나오는 엘리지안이잖아요. 전설에 나오는 그 천국역에 도착해서 거기에 여동생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동생 부부가. 그 브랑슈는 정신분열증으로 뇌엽 전리 수술을 받은 작가 누나, 바로 자기 누나. 그랬죠. 다리 저는 누나. 그걸 그대로 모델로 삼아가지고 자기 누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은 이게 이제 잘못되면은 결국은 저렇게 된다. 누나는 정신병까지 있어가지고 유리동문으로 만족하고 그대로 살았지만은 실제로 잘못되면은 그 정신병 없이 그냥 고상한 남부 미녀인 척 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타락한다는 걸 보여준 거죠. 아, 이거 참 그 인간의 본능, 중산층의 본능을 그대로 그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연극할 때 마론 브란도가 합니다. 마론 브란도. 여러분 마론 브란도 좋아합니까? 나는 이 마론 브란도 미국 배우 중에 그냥 최고로 보거든. 20세기 중에 난 마론 브란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제시카 텐디 뭐 이런 사람들 출연했는데 런던 공연 감독할 때는 로렌스 오리비에. 아, 이것도 대단한 감독이다 배우 아닙니까? 그 미국에서도 1급 배역들, 영국 가서도 1급 배역들이 연극을 하고, 그 다음 이게 이제 나중에는 연극입니다. 이거는 연극이고, 이런 연극을 한 뒤에 이 영화가 됩니다. 이게 영화거든. 영화도 1급이에요. 상도 많이 받아요. 엘리야 카잔 여러분 감독 압니까? 내가 그 대학 때 근무렵에는 엘리야 카잔이 최고 감독입니다. 세계 최고 감독이었어요. 거기다가 출연진도 비비안 리의 마론 브란도. 비비안 리 딱 어울리죠. 그런 이 여주인공에 마론 브란도, 내가 좋아하는 마론 브란도. 아, 이 영화 기가 막혀요. 근데 이 엘리야 카잔 이 감독은 원래 그리스인이거든. 그리스에서 미국으로 와서 예일대 연극과 졸업했어요. 그룹 티에터, 연극 그룹 이걸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미국 연극의 고삽적인 미국 연극을 혁명을 일으킨 게 바로 엘리야 카잔입니다. 이게 나중에 영화 감독이 되거든. 근데 그럼 엘리야 카잔은 뭘로 미국 연극을 혁명을 일으켰느냐? 러시아의 스타니슬라브스키, 그러니까 러시아 문학 기행할 때 스타니슬라브스키 얘기를 내가 자세히 했어요. 이 스타니슬라브스키는 나의 예술, 나의 삶하는 그 책도 있거든요. 그거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번역도 있어요. 이건 뭐 연극, 영화 전공하는 사람들은 필독을 씁니다. 그만큼 20세기 초엽에는 세계 최고 그야말로 연극을 바꾼 그 감독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 스타니슬라브스키의 그 여러 이론 중에서 핵심 키가 뭐냐? 그게 메소드 연기입니다. 메소드 연기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드라마 안 한 사람도 문학 한 사람도 요 용어는 다 압니다. 그만큼 유명하거든. 이 메소드 연기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이래 무대에서 연극으로 이렇게 하는 대사, 연극으로 하는 행동,
연극으로 하는 연기가 아닌 실제 그대로 삶대로 하는 거. 감정이입이 제일 잘 되는 거. 그래, 여러분 보면 연극이 우리나라 신파극과 현대극의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나라도 옛날 영화 60년대나까지만 해도 영화 대사 보면 어때요? 사랑합니다. 꼭 우리나라 옛날 여러분 이북 영화 보면 그렇거든. 북한 영화가 지금 상당히 그 좀 수준이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옛날 대화 같은 겁니다. 메소드 연기를 안 한 거거든. 그런 어색한 대화를 실제로 사랑하는 남녀끼리 대화로 그대로 바꾸는 그런 연기로 혁명을 일으킨 것이 바로 스타니스라브스키고 이걸 엘리아 카잔은 딱 받아들였습니다. 이래서 이걸 이제 뜨거울 양치집의 고양이를 엘리아 카잔이 연극에 그치지 않고 지가 직접 영화까지 해버린 겁니다. 이 엘리아 카잔 중에서 아서밀 셀즈맨의 죽음 이것도 유명하거든요. 마을은 브란도와 엘리아 카잔 딴짝이에요. 보면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혁명을 사봤다 이거는 멕시코 혁명을 배경을 한 겁니다. 워터 프론트 이거는 노조 그 부두 노조를 파괴하는 그게 워터 프론트 레네 동쪽 여러분 다 봤을 거고 초원의 빛도 다 봤을 거고 여기는 이런 영화 정도는 여러분 다 봐야 됩니다. 이거 찾아서 다 세계 명화들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나왔던 장면은 연극이고 이거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참 리얼해요. 이 영화 보면 참 실감 지금 봐도 뭐 여러분 아마 창작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게 뜨거운 양식집의 고양이거든. 무대는 미시피 삼각 대주택이고 자 뜨거운 양식집의 고양이입니다. 메기는 발톱을 세운 고양이처럼 이 여주인공입니다. 이 여주인공. 발톱을 세운 고양이처럼 자신을 지키려는 여인의 본능을 상징하는 여주인공. 남부 다른 여인과는 달리 현실성이 아주 강한 투지형. 아까 나온 여자들하고 달라요. 유형이. 그런 여자다. 이게 맥이야. 그 다음에는 브릭. 브릭은 축구 단착 선수로 이 둘이 부부입니다. 맥이와 브릭이 부부예요. 부부인데 지주집 아버지가 남부의 대지주야. 엄청난 부자예요. 부부인데 맥이는 남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사슴 벨르가 아니고 사슴 벨르 그런 형이 아니고 엄청난 현실성이 있는 강한 아주 악착 같은 여자가 바로 맥이가 되는 거고 그다음 브릭은 학교 때 축구 선수였는데 자기와 라이벌이고 제일 친했던 스키퍼가 죽어요. 그게 마치 자기가 잘못해서 죽은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이 아내를 막 맹대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맨날 브릭 그 스키퍼 얘기만 하고 자기를 냉대하니까 아내는 자기 남편이 스키퍼하고 동성애가 아닌가. 섹스도 안 해요. 섹스 생활도 안 해. 애도 없어요. 부부간에. 그 부잣집 애가. 이게 바로 이제 부부입니다. 이 브릭의 아버지가 빅데디, 빅데디라고 불러요. 하도 부자래 가지고 그냥 거물데디 이렇게 불렀습니다. 대농장주로 암으로 죽어가는데 이 유산을 뺏으려고 맏아들은 변호사로 야가 빠진 속물이고 이 첫 며느리 구퍼 아내는 메이 구퍼 아내야. 이 둘이는 완전히 그냥 살살이로 변호사로 도시에 살다가 무슨 행사를 있으면 집에 와서 이 맏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얼마나 곰살맞게 굴어가지고 재산을 둘째 주지 말고 우리 주라고 꼬시는 그런 아주 속물적인 변호사의 속물적인 마누라. 이게 이제 맏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이거야. 근데 불익은 맨날 술만 먹고 마누라하고 섹스도 안 해가지고 애도 없이 막 자기 어떤 그 친구 죽음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냥 괴로워하는 그런 게 둘째 아들이고 아버지는 그래도 이 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너한테 내가 물려주겠다. 재산 물려주는데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뭐냐? 애 낳아라. 애 놓으면 네 형 관계없이 내한테 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대충 이 감이 오죠? 이건 이제 연극입니다. 연극에 나오는 장면들. 이건 이제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이고, 이 부부입니다. 이건 영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영화에 나오는 거고. 그럼 이게 이제 이 영화에서는 엘리자베스 테일러거든. 이게 이제 마론 브란도잖아요. 이게 아버지야. 아버지가 이제 애 놓고 뭐 하라고. 그러면 이제 이 며느리가 악착 같으니까 굉장히 그 시아버지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래서 자꾸 좀 충고하라고 이래 하는데 왜냐? 이건 술만 마셔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는 성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다 또 아내에게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가까이 동침을 안 해요. 맨날 딴방에 자고. 결국은 나중에 실패해요. 아무리 막 유혹을 하고 뭐 해도 안 돼요. 실패합니다. 이런 걸 다룬 게 바로 이거거든. 이거 양상집의 고양이. 이건 요 심리 묘사는 앞에 나오는 사슴 벨르 여주인공을 내세운 거에 못지않게 아주 치밀한 욕망이라 이런 거 전차 못지않게 보통 이 여성 심리를 깊이 파고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남부 지주들의 속물근성 그까지 다 드러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아버지에게는 또 이제 아부하는 여자가 있단 말이죠. 빅마마. 본어머니 압니다. 후처입니다. 아주 헌신적으로 잘해주는 거예요. 왜? 어쨌거나 이 자기 남편의 유산을 그 번째 아들이 아니라 지가 다 물려받으려고 이런 속에서 유산 싸움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그걸 하는 거죠. 떠나버려요, 아들들. 완전해. 자, 이제 그러면 대표작 3개 다 했습니다. 만년에 별로 난 본 게 없어요. 이 작품 중에서 굉장히 엄청난 다작가입니다. 왜? 이 사람은 젊었을 때 습작할 때부터 작품 많이 썼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엄청 많이 썼죠. 걸작은 딱 세계적으로 다 알려진 작품이 있고 그 위에 거는 뭐 전부 잘 보지도 않는데 지난주에는 갑자기 이것도 영화 우리나라 들어왔거든. 그래서 난 이 작가가 쓴 원작이기 때문에 보니까 너무나 재미도 없고 뭘 말하는 건지 무슨 말인지 지금 내 줄거리 다 잊어버렸어. 내가 웬만하면 안 잊어버리는데 얼마나 재미없으면 내가 잊어버릴 정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3대 작품만 여러분들이 딱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걸 기억해 주시고 좋습니다. 초기에는 이성애주의자, 헤테로섹슈얼이었다가 20대 전후에서부터 동성애자로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뭐 동성애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다뤘는데 굉장히 그걸 많이 다뤘어요. 동성애가 상대가 많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동성애라는 것도 공개도 했어요. 뉴욕의 에리제 호텔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사인이 정확히 뭔지 몰라요. 그냥 죽었어요. 호텔 방에서. 불행한 죽음이죠. 만년의 가톨릭 신앙으로 친구들에게 자기가 좋아했던 시인 하트 크레인. 이게 미국 문학사에 나타난 가장 동성애 거물입니다. 동성애 주의자입니다. 전위적인 시인으로 멕시코에서 뉴욕으로 돌아오던 선원, 배 타고다 선원에게 그냥 동성애 하려고 충거리다가 배 탄 사람들이 그런 거 견뎌내요. 이 어디 병신 같은 게 때려가지고 그냥 얻어맞고는 너무나 서러우니까 가리비에 뛰어들어 바다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하트 크레인이 투신해버린 그 바다, 가리비에 거기에 자기 시신을 화장해서 그 죄를 하트 크레인에 빠져 죽은 그 자리에다 뿌려달라. 그 선배 동서인 동성애자 시인 가서 재선 가서 연애하려고 이제 뿌려달라 그랬는데 남동생이 우겨가지고 캘바리 세미트리
센트루이스의 캘버리 묘지 여기다 그냥 안장해버렸다. 이게 테네시 윌리엄스의 허망한 일생이었고, 처음에 내가 서두 부분에서 말했듯이 남부 출신으로 자기 집안 이야기를 가지고 그 미국적인 중산층 생활의 보편화까지 승화시켜서 그걸 자기 집안 이야기만이 아니라 미국적인 남부 중산층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적인 면, 좋은 면과 부정적인 면을 골고루 함께 다 그렸다. 그래서 세계적인 극작가가 했고, 특히 여성의 본능, 위선적인 면도 있고, 또 욕망에 사로잡힌 여인도 있고, 뭐 성욕에 사로잡힌 여인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하는 여성의 욕망 같은 걸 가장 예리하게 잘 그린 작가다. 이렇게 늘 알려졌습니다. 이게 테네시 윌리엄스 묘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 여기 난 못 가본 데입니다. 윌리엄스 묘지고, 모든 저작권은 할아버지가 다녔던 수완이 테네시에 있는 수완이 대학, 여기 남부대학입니다.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스 남부대학 학교 이름이 수완이라는 도시에 있는 남부대학에 위탁해버렸다. 할아버지가 다녔답니다. 테네시주의 시완이에 있는 사립인문대학으로 28개 남부교구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그럽니다. 공식 신학교로서 신학대학원도 개설했다. 근데 이제 이 대학의 이제 특색이 왜 여기다 줬느냐 하면은 문학부에서 미국 문학 및 문예창작대학원 학위 과정을 이 특별 과정이 여기 있답니다. 그래서 줬는지 아니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 대학에 자기의 모교가 아닌 이 대학에 줬는데 그건 아마 내가 볼 때는 그 후손들이 뭐 동생이나 가족들이 회의해가지고 그 대학 중에 낫겠다 해서 그리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자기애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그 대학에 테네시 윌리엄스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대학입니다. 남부대학. 자, 이상으로 테네시 윌리엄스를 끝내고 다음 주에는 미국 기행은 마지막 흑인으로 돌아갑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흑인 문제, 이걸 하게 됩니다.